안녕하세요, 예스더입니다. 그동안 거의 1년 동안 이 성격장애 영상을 쭉 업로드했는데요. 오늘 영상은 이 성격장애 시리즈의 맨 마지막 영상으로 준비한 총정리 영상이에요. 10가지 성격장애의 특징을 한 편의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성격 심리학에서는 성격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잘 변하지 않는 개인의 정서, 사고, 행동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를 보통 20대 초중반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전두엽이 성숙되는 시기, 나이로는 한 25세 정도에 사람의 성격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 말은 20대 이제 중반이 지나면 그 이후로는 사람이 성격이 쉽게 바뀌진 않는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물론 성격이 아예 안 바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격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그 사람에게 개성이 되고 또 성격마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도 않지만 또 그렇게 굳이 바꿀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성격 장애는 좀 달라요. 가정이나 사회생활, 인간관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왜곡된 성격, 지나치게 편향적이거나 또 너무 부적응적인 상태로 지속되면서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성격 장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성격 장애는 어쩌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성격 장애를 가진 분들은 내 성격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바로 이 점이 이렇게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서 장애랑 구별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우울증을 겪는 분들은 내가 무기력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의욕이 없어서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 성격 장애를 지닌 분들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의 성격에 문제가 있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격장애가 다른 사람들만 힘들게 하고 본인은 또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산다는 건 아니에요. 본인의 문제라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본인도 계속해서 가족이나 사회생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격장애는 자각하든 못하든 본인이나 주변 사람의 삶을 모두 그늘지게 만듭니다. DSM-5에서는 이 성격장애를 유사성에 따라서 3가지 군집, 총 10개의 성격장애로 분류하고 있는데, 먼저 A군에 있는 성격장애부터 말씀드리자면 편집성 성격장애, 조현성 성격장애, 조현형 성격장애가 해당되는데, 이 3개의 성격장애는 모두 괴상하고 엉뚱해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중에서 편집성 성격장애부터 말씀드리자면 편집성 성격장애의 특징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의심이에요. 이분들은 전반적으로 의심이 많고 사람을 잘 못 믿어요. 상대방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줘도 이 사람 의도가 뭐지? 나한테 왜 잘해주지? 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나? 막 이렇게까지 생각하기도 하고, 또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만약에 상대방이 나가서 조용히 전화를 받기라도 하면 다른 남자가 생겼나? 다른 여자가 있나? 막 이런 식으로 툭하면 상대방의 정절을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신, 사람 대신 돈이나 권력, 명예에 상당히 집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믿을 건 돈밖에 없어. 힘이 없으면 짓밟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힘과 권력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지배하려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힘과 권력 통제에 대한 욕구가 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지거나 손해를 보는 일을 아주 질색하고 모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편집성 성격장애를 지닌 분들의 경우 툭하면 소송이나 이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이렇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참 힘들어 하는데, 이 편집성 성격장애를 지닌 분들의 경우에는 고소, 고발, 소송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취미로 보이기도 할 만큼 아주 일상적이기도 합니다. 본인도 힘들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참 많이 힘들겠죠. 다음으로 조현성 성격장애의 특징도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고립이에요. 외부 세계나 다른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누군가와 막 친해지고 싶고
싶거나 뭐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욕구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할 때도 거의 수동적이죠. 외부 세계에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일이 거의 없겠죠. 문제는 남한테 관심이 없다 보니까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눈치도 없는 편이에요. 감정 반응도 제한적이어서 누군가가 나를 막 칭찬을 하던지 비난을 하던지 이런 거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이 조현성 성격 장애는 막상 본인은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편인데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특히 배우자 이런 경우에는 답답하고 속이 터지고 또 외로움, 단절감을 많이 느낍니다. 혼자 있으려고 하는 특징 때문에 이 C군에 속하는 회피성 성격장애랑 상당히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회피성 성격장애는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거절당할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친해지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고 혼자 있는 거고요. 이 조현성 성격장애는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욕구 자체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조현형 성격장애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괴짜예요. 사고방식이 독특하고 지각적으로도 왜곡이 심해서 망상적인 사고와 기괴한 행동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외계인과 대화를 나눈다거나 이렇게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에 사는 것 같거든요. 옷차림도 한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다닌다던가 이렇게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옷차림과 행동을 자주 하다 보니까 옆에서 봤을 때 누가 봐도 좀 특이하게 보이는 편이죠. 조현형 성격장애는 조현병과 가장 유사한 장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성격장애들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면이 심하게 나타나는 편이고요. 누군가와 상호작용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이런 것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이고 친밀한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또 그런 상황에서 불안을 많이 느낍니다. B군에 속하는 반사회성 성격장애, 연극성 성격장애, 자기애성 성격장애, 경계성 성격장애는 극적이고 감정적이고 변덕스럽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제일 먼저 반사회성 성격장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회적 규범이나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거짓말, 사기, 폭력, 무책임한 행동이나 범법 행위를 하면서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반사회성 성격장애 하면 보통 많은 분들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를 많이 떠올리는데, 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DSM 진단체계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장애명은 아니고, 물론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별도의 진단체계가 존재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 둘과 가장 유사한 것이 반사회성 성격장애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둘 다 반사회성 성격장애 안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연구마다 이 반사회성 성격장애랑 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모두 약간씩 다르게 설명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반사회성 성격장애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 안에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반사회성 성격장애 영상을 보시면 더 많이 참고가 되실 거예요. 연극성 성격장애는 상당히 과도하고 극적인 감정 표현, 말 그대로 배우가 연극을 하듯이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상당히 풍부하고 과장되게 하면서 타인의 관심과 주의를 끄는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주목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특히 외모나 옷차림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그렇게 매력적인 외형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싶어 해요. 이분들의 경우는 SNS를 봐도 상당히 화려한데, 좀 심한 경우에는 과장된 연출, 거짓된 연출을 해서까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지 못할 땐 너무 힘들어하죠. 연극성 성격장애를 지닌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참 좋아하고 또 상당히 매력적이고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허영심이 강하고 또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깊이 있고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과대한, 아주 웅대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잘났고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여기는 거죠.
이분들은 실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지나치게 자신감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는 어쩌면 되게 당당해 보이고 멋져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달리 실제로는 상당히 취약한 내면, 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이분들은 사람을 사귈 때도 이렇게 아무하고나 사귀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수준에는 뭐 인기 연예인이나 유명인, 이렇게 좀 특별한 사람들이 잘 맞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게 아니면 내 곁에서 나를 막 떠받들여주고 내 말을 잘 듣고 나에게 막 찬사를 보내줄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는데, 이 유형의 사람들 곁에는 결국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또 의존성 성격 장애를 지닌 분들이 남아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합은 좀 힘든 관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오로지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종종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존성 성격장애 같은 경우에는 자기애성 성격장애 옆에 있으면 계속적으로 힘든 일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곁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겉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잘 어울리고 조화롭고 잘 맞아 보이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상당히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관계일 수 있다는 거죠. 경계선 성격장애는 불안정한 자아상,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하고 변덕도 심하고 감정 기복도 크고 극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을 나타내는데, 사람이나 상황이나 이 모든 것에서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잘 통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한순간에 누군가를 막 너무너무 좋아했다가 또 어느 한순간에는 갑자기 또 실망해서 그 사람을 막 경멸하기까지 하는, 이런 대인관계나 일상에서 양극단으로 치닫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핵심적으로는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지 않으려고 처절하게 노력을 하는데, 이 노력이라는 게 막 누군가에게 막 잘해주고 막 이런 노력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애인이나 배우자에게 바라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끄떡없이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기 때문에 아주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면서 상대방을 자꾸 시험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아프니까 당장 달려와. 5분 내로 달려오지 않으면 창문 열고 뛰어내릴 거야.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요구, 또 상대방을 위협하기까지 하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막 화를 내고 비난하고 공격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나를 붙잡아주고 멈추게 해주고 사랑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거나 특히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 버림받는 상황이 되면 극심한 공포, 분노, 충동, 협박, 자해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하면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를 보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 영상은 제가 총 3편의 영상으로 나눠서 올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맨 마지막 영상은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따로 잘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이 당사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지침을 10가지로 정리해서 올렸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C군에 속한 회피성 성격장애, 의존성 성격장애, 강박성 성격장애는 걱정, 불안, 두려움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먼저 회피성 성격장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음속으로는 누구랑 친해지고 싶은데 혹시라도 상대방으로부터 거부당할까봐 두려워서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지도 못하고 친하게 지내지도 못하고 미리 철벽을 치면서 관계를 회피해버려요. 아까 전에 혼자 지낸다는 점에서 조현성 성격장애랑 비슷해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조현성 성격장애는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어하는 욕구 자체가 별로 없는 거고, 이 회피성 성격장애는 혼자 지내지만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회피성 성격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성향, 회피성 성격을 가진 분들은 꽤 많이 있는데, 성격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회피성 성격 장애 영상을 참고하시면 또 그 안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을 거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존성 성격 장애는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과도한 욕구 때문에 상대방에게 순종적이고 의존적인 행동을 해요. 아주 사소한 결정까지도 자꾸 남에게 의지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점점 지치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주장도 잘 못하고 거절도 못하고 상당히 우유부단하고, 때로는 상대방이 무리한 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참아내고 견뎌내면서까지 상대방 옆에 있으려고 합니다. 또 워낙에 몸이 약하고 만성적으로 자주 아프기도 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면들은 가끔씩 2차적 이득을 얻기 위해 의도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자신을 약하게 보임으로써 내가 의존하는 대상으로부터 관심과 보호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똑같은 의존성 성격 장애라도 어린아이형 의존, 아주 작고 사소한 일도 본인 스스로 못하고 누군가에게 자꾸 의지하는 그런 유형이 있고, 또 다른 유형은 헌신형, 상대방을 위해서 몸이 부서질 만큼 일해주고 희생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 의존성 성격 장애는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에서 경계선 성격 장애랑 상당히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버림받는 상황이 되면 경계선 성격 장애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 막 분노를 느끼면서 상당히 불안정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반면에, 이 의존성 성격 장애는 의외로 기존에 의존했던 대상에 대한 포기가 빨라요. 그래서 경계선 성격장애와는 다르게 이 의존성 성격장애는 또다시 금세 새로운 의존 대상, 다른 의존 대상을 찾아서 떠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박성 성격장애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완벽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질서나 규칙, 사소한 것에 몰두하고 집착하고 아주 꼼꼼한 편인데, 대체로 융통성이 없고 사고가 경직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오히려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나무만 보고 이렇게 숲은 못 보는 것처럼 너무 사소한 일에 완벽함을 추구하느라고 정작으로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또 돈이나 소유에 대한 집착도 강하고 지나치게 엄격하고 인색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감정적으로 이렇게 따뜻한 면이 좀 부족하겠죠. 강박성 성격 장애는 완벽함을 좋아한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부족한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나친 강박성 성향 때문에 딱 한 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재밌게 행복하게 즐기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강박성 성격장애는 성격장애는 아니지만 이 강박증, 강박장애랑 혼동하기 쉬운데요. 이 강박장애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이 완벽주의랑은 좀 달라요. 강박장애는 불안을 유발하는 강박사고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강박행동을 하는 게 특징인데, 뭐 예를 들어서 막 1시간에 한 번씩 손을 씻는다든지,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자꾸만 문단속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 그런데 강박성 성격 장애는 지나치게 완벽함을 추구하느라 경직되고 완고한 성격 때문에 힘들다는 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장애에 대한 내용을 듣다 보면 어머, 나 성격장애 아닌가? 이거 딱 내 얘기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도 또 딱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두세 가지 유형에 막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걱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딱 한 가지 성향만이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격적 특성을 많든 적든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다양한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덕분에 이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다양한 환경, 다양한 상황 안에서 그때그때 잘 맞게 적응하고 대처하면서 살아낼 수 있었겠죠. 또 아주 두드러지게 어떤 한 가지 성격장애의 특징이 나에게 딱 해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나에게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꼭 성격장애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정상과 이상의 기준점은 어떤 성격 특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거든요.
각자의 성격 유형에 부합하는 성격 특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 성격 특질이 지나치게 편향되고 왜곡돼서 일상생활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면 성격 장애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아까 한 사람의 성격이 완성되는 시기를 20대 초중반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성격이 계속 발달해가는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격 장애 징후가 있다 하더라도 만 18세 이전에는 성격 장애 진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최근에 성격장애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도 그렇고 제 영상 아니더라도 여기저기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너무 쉽게 저 사람 성격장애 같아 라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오해하고 낙인을 찍는 일이 있을까봐 참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성격은 한 개인이 살아온 역사고 또 그 사람만의 독특한 생존 방식이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을 관통해서 평가하고 진단을 내리는 것이 그렇게 간단해서는 안 되겠죠. 전문적인 지식과 그 사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오해를 하거나 무분별한 낙인을 찍게 되면 당사자는 내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사자는 아주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상태로 내몰리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될 수 있는데,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정말로 도움이 꼭 필요한 순간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각자 취약성을 보이는 그런 심리 조건이 있어요. 성격 장애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아주 힘든 상황에는 나의 정체감이 위협받고 나의 자존감이 막 심하게 손상되는 그런 순간에 이르면 사람은 누구나 다 역기능적이고 부적응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에서 내가 정확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느 특정한 시기에 그냥 내가 잠깐 겪은 상황을 근거로 누군가를 섣불리 성격장애라고 단정짓는 것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뒤흔들 수 있는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자 폭력일 수 있습니다. 오늘 10개의 성격장애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각각의 성격장애별로 좀 더 세부적인 특징이나 진단 기준, 또 원인, 치료법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다 영상별로 업로드를 마친 상태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성격장애 중에서 좀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각각의 성격장애별로 별도로 준비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